아마 초유의 위기일 거예요. 부동산이 이렇게 죽으면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중국이 나오고 이런 지금 복잡한 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중국이 뭐 정치 경제적으로.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고의 중국 정세 전문가시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 3월이었죠. 중국 이제 최대 행사인 이제 양회가 폐막됐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3기 2년 차를 맞이한 이제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좀 공고했다라는 평가가 조금 지배적인데요. 31년 만에 총리 기자회견을 폐지하는 등 이제 마오쩌둥 시대의 당정 통합 시스템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시진핑식 개혁 행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까? 이 사실 양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정치협상회의와 그 전국 인민대표대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냐 하면 올해의 경제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거를 국무원 총리가 이제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 양회가 관심을 받는 건데 리창 총리의 실질적인 데뷔 무대죠. 이 리창 총리가 올해 내세운 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흐름이겠죠. 올해는 AI 플러스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1200만 개 이상의 뭐 일자리를 갖겠다. 이제 이런 건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사실은 총리의 무대입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기자들은 누가 만났냐 하면 왕이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이 오히려 만나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보냐 하면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 총서기가 지금 시진핑이고 국무원 총리가 리창이면 시진핑 리창 체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리창이라는 인물이 없어진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장저민 리펑, 뭐 장저민 주롱지,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시진핑도 처음에는 시진핑 리커창 체제 그랬단 말이에요. 국무원은 중국의 중앙정부예요.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정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좀 못 발휘한다. 그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3기 체제야말로 완벽하게 이제 시진핑 1인 체제가 구동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시진핑이 신이 아닌데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고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시진핑의 그 3기 출범은 중국 역사상 처음 이제 첫 3연임이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독주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 사실은 공산당이 뭐 독재 국가잖아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1935년에 권력을 잡고 76년에 사망을 할 때까지 자기가 뭐 1인 천하를 했었고 그걸 바라본 덩 샤오핑이 이렇게 개인 독재로 가면 안 되겠다. 개인 숭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씩만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앉힌 사람이 후야오방이라는 분을 앉혔어요. 근데 이분은 또 5년밖에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자오즈양, 조자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서기로 또 앉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천안문 사태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상해 서기였던 장저민을
중앙으로 올려서 2번씩 한 거예요. 장저민 2번, 그 다음에 후진타오 2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2번 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관례라고 하는 거죠. 1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시진핑이 그러질 않았죠. 그 다음에 하려면 2번째 할 때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위원 안에다 집어넣어 놔야 젊은 사람을, 그 다음에 그 권력 승계는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했고, 요번 3기 때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한 번 더 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195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7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78세의 트럼프와 81세의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이 갖고 따지지 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실책이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강원도 9,800만 명이 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여기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당이 이런 흐름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따라가는 이제 이 형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그 반발을 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당 중심 국가인데다가 일반 인민들, 국민들이 어떤 세력을 결집해서 뭘 한다라는 건 중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사회 통제의 흐름상. 그러니까 잘하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예전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균열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그걸 통제를 통해서 꽉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다만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죠. 작년에 무슨 백지 시위 같은 거 있죠. 그냥 하얀 종이 들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그런 불만 요인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지금 지도부가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판매소에서 굿즈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시주석에 대한 평판과 인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이 아저씨 같은 이미지, 시다다라고 그래요. 시 아저씨.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굉장한 그 반부패 운동 이거를 펼치니까 과거에 중국 인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영원히 못 건드리는 최고 권력층의 사람이야. 이런데도 시진핑이 그런 사람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도 시키고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지나치게 많이 이제 집중이 된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을 못 내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진핑의 이 통치 권위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또 무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위 1인 체제의 어떤 흐름, 범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크게, 깊게 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1인 독주 체제라는 거는 중국의 선택이다. 그렇지만 뭐 경제 위기 조짐이 좀 보이면서 시주석의 어떤 이런 권위에 대한 균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뭐 보면 부동산 침체라든지 실업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여전히 노령화 리스크도 있고 중국 경제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2010년대부터는 더 이상의 고도 성장이 어렵다는 걸 자신들도 인정을 했고 그게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입니다. 그래서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그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7% 지키기, 6% 지키기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요즘은 이제 5% 지키기를 하는데 이 5% 지키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중국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럼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5%씩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의 개념을 보면 보통 이제 GDP 1% 성장에 일자리가 250만 개 정도 창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작년에 대졸자가 1158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적어도 5%는 해야 1250만 개잖아요, 일자리가.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딱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돼야 큰 그림 그려놓은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압박을 받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또 수출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이제 노령화 문제,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고, 저의 엄마 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노동력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령화돼서 자연적인 수명도 늘어났잖아요. 나 혼자서 부모 둘, 조부까지 4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사회학에서 1, 2, 4 구조라고 합니다. 1, 2, 4 구조. 그럼 결국은 이 노동력의 한계가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고용을 많이 해야 뭐 성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거대 국가가 고용이 없는 성장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문제가 봉착해 있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보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소비재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겠어요? 안 만드는 거죠. 그럼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 고급 인력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바닥에 쫙 엎드리고 앉아가지고 안 하는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실업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이게 또 맴맴 돌아가고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 모델로 경제 발전을 충당했던 국가예요.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서 25%,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분양을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만 해서 분양을 하고 내장은 전부 이제 소비자들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전제품, 카페트도 해야 되고 책상, 가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계산을 해보면 취업자의 40%를 이 부동산 관련해서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죽으면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가는 그 흐름에 딱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헝다 사태가 뭐 어쩌고저쩌고 벌써 3년 됐습니다. 근데 망하지도 않아요. 미국이 왜? 그것도 지금 몇 년 전에 디폴트 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새 완커라고 이 기업도 위험하다. 지금 다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정책은 엄청나게 펼칩니다. 대출도 굉장히 완화해줬고, LPR 금리도 떨어뜨리고, 지준율도 떨어뜨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에 빠졌냐면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돈이 좀 도는데 그걸 좀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막 50%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고리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 자체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붕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회복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선 이 질질 이렇게 끌고 있으면 국제사회에다가 아니 뭐 중국이 경제를 제대로 하는 거야 저거? 저기다 믿고 맡겨서 투자할 수 있겠어? 이런 이제 그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게 되고, 아 여기서는 못 있겠다, 일단 나가자. 그래서 이제 탈중국이 나오고 이런 지금 복잡한 고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중국 정부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음 달에 열릴 삼중전회 때 약간 완화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서방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미 뭐 일본의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는 10년 뒤부터는 뭐 2% 성장률밖에 못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일본식 장기 불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일본은 사실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이미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였어요. 근데 중국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도 피지도 못하고 불황에 빠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네. 아주 탄탄한 제조업 기초를 갖고 있었고,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에요. 지금 그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약 4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공급망에서 새로 중국을 배제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지금 해오는 거는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디리스킹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어쨌든 조정 작업을 거쳐서 리커플링 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그 흐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랬죠. 아시아에서도 필리핀이 최고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들 인컴 트라이브라고 그러는 게 중진국 함정. 그러니까 중진국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지금 딱 중국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대량의 인구와 뭐 자본에 대한 투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끌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 관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래야 그걸 딱 넘어서는 거거든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넘어선 국가가 한국과 대만 케이스만 이 소위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계속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면, 왜냐하면 40%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 부분 중국이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 규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런 걸 조금 맞춰가면 그래도 좀 이 어떤 회복에 반등의 기미가 있는데, 지금같이 계속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공동부유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강제적 방법으로 자꾸 하고,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화시키고 해외에 저 정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내부 동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의 어떤 중진국 함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진짜 함정에 빠져서 뭐 좀 더 어렵게 될 건지, 뭐 미래는 모르지만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중국이 1949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를 만들었고, 78년까지 마오쩌둥의 그 소위 사회주의 노선에 경도돼서 탄력성을 갖지 못했고, 시장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그 거부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싹 바꿔놓은 겁니다. 개혁 개방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특히 개방이라는 말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짜놓은 국제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에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일부는 개혁을 하겠다. 주로 경제 부분입니다. 사회주의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40여 년을 해서 오늘날 뭐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이 기로에 있는 거죠. 시진핑도 신시대라는 말을 갖다 썼어요. 덩샤오핑의 발전 모델이 좋은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는 별로 긍정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그럴 역량이 있다. 정책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왜냐하면 과학기술 이런 것도 배터리라든가 뭐 양자 컴퓨터 얼마 전에 왜 또 달에도 또 뒤에 또 네, 착륙시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우주정거장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과학 기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만 잘 맞아서 가면 반등의 기회는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공산당 정권 유지에 지나치게 경색된 국면을 가지고 가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적 국가가 되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된다.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이제 좀 유익 있게 보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해질지 이런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이 이제 있을까요? 중국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범람을 하죠.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 크고 넓고 온갖 분야에서 다 다릅니다. 상황이. 중국은 끝났다고 다 나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더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중국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투자자분들은 더 잘하시니까 귀동량보다는 자료를 많이 봐라.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이 6년 만에 베이징에서 성사됐는데요. 이번 회담은 중국 측 초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한중 관계가 특히 사드 이후에 2016년입니다. 굉장히 경색이 됐고 특히 뭐 중국에서는 안 내렸다고 하지만 한한령이라는 게 있었고 한류 금지죠. 우리는 그거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경색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경색이 돼 있었는 것보다 더 심했던 거는 국민들 감정이 굉장히 상했어요. 중국 그러면 나 싫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새 정부하고 좀 얘기를 아무래도 하려고 하는 게 강하죠. 그래서 중국이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확고화하죠. 한중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다. 이거를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야겠다. 포해 평등의 양자 관계를 만들겠다. 사실 솔직히 이제 중국의 대북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겠고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삼각 협력을 좀 강화해서 북핵으로부터의 위협을 좀 어떻게든지 제어해야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저렇게 나오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이어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 8월 18일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 협력 회의가 딱 벌어지고 나서 중국이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나라가 뭉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군사협력도 있지만 기술협력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한국, 일본이 기술력으로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데 또 효용성을 발휘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을 이제 우리가 개최국입니다. 하게 됐고, 그러면 이게 의제 설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왕이, 이제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 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중 관계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풀어야 된다. 이때는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한중 관계는 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북핵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중국은 북핵을 북한이 왜 만드느냐.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니까 계속적으로 고도화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원래는 미국을 겨냥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요새는 남한을 에다가 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 중국도 이제 그런 큰 문제는 그거는 어떻게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양자 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랬더니 이제 중국은 FTA를 들고 나왔고 우리는 뭐 이 탈북자 강제 송환 이런 거 서로 속에 있는 말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출발이었다. 저는 이런 회담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이 한일중 삼국 회담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흐름에서는 첫 단추를 잘 띄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일중 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에 뭐 좀 얻어낼 거,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글쎄요, 같아요. 진짜 어려운데 우리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건데 이 사실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은 98년에 만들자고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열렸고 올해가 이제 9차로 우리가 했는데 이 3자가 이 삼국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입장이 다 달라요.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3자 시스템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 북핵 위기 제어 이런 쪽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지 않겠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은 미국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그런 쪽의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죠. 지금 사실은 중국한테 동남아를 다 잠식당했단 말이에요. 원래 거기가 일본의 그 무대였는데 좀 생각들이 셋이서 삼국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 세 나라가 사실 인구만 해도 5분의 1이 넘고 세계 인구에 GDP도 세계 뭐 거의 4분의 1에 육박을 하잖아요. 세계 조선업의 97%를 이 세 나라가 해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80% 하죠. 타이완이 뭐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타이완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80% 한단 말이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중요한 지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요번에도 협력하자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3자의 합의보다 이걸 통해서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한중 외교안보 대화 뭐 이런 거를 하자라든지 1.5 트랙 전략 대화를 하자라든지 공급망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든지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거 다시 복원하자든지. 이거 오히려 양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중국이 사실 이 회담에 참여하는데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에 한국하고 일본은 같은 편이 된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이 삼국 회의에 참여하면 자칫 잘못하면 2대1 싸움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걸 사실 한국이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단초를 마련을 했으니까 이 모멘텀을 잘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리창이 최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국을 대표해서 온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한 그 실무 협의들 이게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왔었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제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상징적인 게 훨씬 크죠.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것 때문에 4년 5개월 만에 열린 거잖아요. 세 나라가 어쨌든 협력을 해서 뭔가 이 흐름을 끌고 가자라는데 움직인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공동 선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문서, 그 안에 다 담겼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례와 무슨 문제 있다고 안 열고 그러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정상회견은 전 세계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다 핑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의는 정해진 시기에 꼭 열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을 대면을 해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가 성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력으로 이게 다시 봉합이 됐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에서 어떤 게 이루어질지. 물론 이제 뭐 FTA 2단계 문제라든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면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만나면. 근데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또 북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뭐 8시간 만에 정찰 위성을 또 발사했어요. 또 북한의 행동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국내에서는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안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실패한 회담이다. 그랬는데 공식 외교 문서인 공동선언에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반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세 나라가 모여서 이 한반도의 안정,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흐름은 잡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타난 게 이제 러시아와의 그 밀착이거든요. 푸틴과 김정은 간의 또 정상회담을 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나 탄약, 뭐 미사일 이런 게 필요한데 좀 러시아가 없어요. 북한은 재고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하도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그러죠. 중간자적 이익을 좀 보려는 그런 행보를 하는데 겉으로는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뭐 그 두 나라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자기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이 두 나라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중국과 북한 간에는 앙금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북한 문제 때문에 한미가 더 밀착이 되고 결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역할을, 형태로든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한국이나 뭐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도 이걸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저는 중국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형태보다는 조금 진전된 실질적인 조치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중 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한미도 북한 얘기하고 미중도 북한 얘기하는데 한중은 북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2 외교안보 대화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정리가 되면서도 굉장히 국제 정세가 많이 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글쎄요, 뭐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고민한 거죠. 물론 이제 그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 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미중이 그 갈등이 또 최근에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중국과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는 안보적 차원에서 동맹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실 선택해서 해결될 거면 하면 되죠. 뭐 일본 같은 데는 미국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그러기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쉽지 않다. 선택을 할 수 없으면 설득이라도 하자. 우리는 상황이 이러하니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설득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가 방향성을 잡고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한미동맹 이 부분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중국은 국가 핵심 이익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핵심 이익이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외교 원칙으로 정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국과 중국한테 설득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미국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야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칙을 정해서 가는, 모든 정부가 고민하는 거였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는 86%에서 2016년도에는 93%로 상승했다고 해요. 거의 뭐 100% 가까운 맹목적인 지지율이라고 보는데요. 정부 지지율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네네. 이제 그거에서 움직이는데, 하버드대가 조사를 했지만 중국에서 설문조사하고 이러는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안배된 표본들하고 했을 거고, 중국인들이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애국주의 같은 게 또 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 대해서 설계된 지지도, 뭐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을 비판했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결국 경영권을 박탈당했는데, 이런 마윈을 비판한 그룹이 또 마윈을 롤모델로 삼았던 청년 세대라는 점이 조금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홍콩시를 지지한 나이키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한 면화를 안 사겠다는 H&M 이제 퇴출 위기까지 이제 몰았던 이런 청년 세대의 움직임,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게 조금 더 놀라운데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중국의 청년 세대는 그 이전 세대하고 좀 다른, 우리도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애국주의 교육운동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세계적 국가 원래였고, 잘 나가던 국가였는데, 이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면서 이제 아시아의 병자가 됐고, 그거를 위대한 공산당이 혁명을 통해서 세계적 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경제적 성공은 이제 정치적 지위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거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5살에서 20살, 21살 정도의 중국의 청년 지지층이 시진핑의 최대 지지자예요. 아,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맞짱을 뜨는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 주석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기를 드냐. 내가 볼 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고, 특히 소분홍, 스몰 핑크라는 앱이 있어요. 이제 애국 민족주의 학생 그룹이에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 그게 달라지긴 했어요. 강력한 지지자에서 강력한 견제자, 감시자로 약간 이제 돌아선 면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소위 소황제, 소공주 세대란 말이에요. 한 자녀 같기에 그 집안에서 온갖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족한 것도 잘 모르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당시에 소위 시진핑식 애국주의, 정치적 민족주의 이런 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거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꿀릴 게 없다.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살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시진핑 초기에 15살 친구들은 지금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보는 게 다 달라졌잖아요. 왜 중국이 뭐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지? 이런 데 대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볼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국한테 계속 압박을 당하고, 중국이 뭐만 하면 반중 정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복이나 김치나 태권도 같은 게 이제 중국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유가 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아주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쨌든 최강국으로 과거 수천 년간 군림을 해왔어요. 개혁개방 뭐 이거 통해서 G2로 됐다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한국 거는 너무 잘 퍼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일종의 질시가 많이 들어있죠. 사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잘 나갈 때는 일본 기모노 보고도 자기네 거라고 그랬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네 거다. 화교들이 가서 다 퍼뜨린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것이 세팅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남의 나라 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치. 절임 음식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중국은 중국식으로 절이고 일본은 일본식으로 절이고 한국은 한국식으로 절여 먹는 거죠. 그럼 절임 음식을 해서 먹는 거는 문명이면 그런 김치를 먹는 거는 문화예요. 한국 문화. 그럼 문화하고 문명을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동북공정도 똑같은 거예요. 동북공정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만주라는 지역, 거기는 한 번도 한족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중국의 역사로 중국 스스로가 잘 안 했었어요, 옛날에. 갑자기 2000년도에 중국에서 동북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이러고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티벳의 역사도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이걸 서남공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국이 늘 고민하는 게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인데 중국이 다 중국 민족이라 하지만 몽골이 중국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몽골한테 지배당했잖아요. 원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피해의식이. 한국 문화가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한류라는 정말 새로운 아이콘으로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고, 한류 전에는 일본 문화가 또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기능을 했죠.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의 문화 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자랑하는 그 휘황찬란한 문화가 자칫 한국이라는 자기네는 늘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의 문화에 먹혀서 이상하게 전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우려, 그런 것도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양에서 자기가 문화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가 더 발전돼서 이 거꾸로 움직이는 데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거는 단편적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서의 문제거든요. 사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1992년 수교 이후에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을 큰 축으로 해서 상당한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수교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건 이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있어서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이 북한도 중국말 매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안 듣습니다, 북한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하고 좀 인식의 차이가 생겼고, 사실은 한중 수교가 이제 올해 32년이 됐는데 이 북한 요인 때문에 뭐 정치, 외교, 안보 이쪽에서는 대화가 없잖아요. 사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었느냐라고 보면 그게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됐잖아요. 오히려 북핵은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의 핵위기는 더 세졌단 말이죠.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하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죠. 30년간 이제 겉으로 뭐 세계 외교의 기적이었다 막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사드 때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양자 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서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큰 틀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북핵 문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두 양측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하면서. 그래서 갈등은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갈등은 관리하는 거다, 애초부터.
미중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든 시진핑이 2번 대면으로 만나서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자. 관리된 경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이 한중 관계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즘 가장 큰 이슈인 이커머스를 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3년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해외 직구액이 무려 이제 6조 7천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조 2천억. 네, 거의 절반 이상인데요. 뭐 알리테무 시인이라는 알테시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이커머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세요? 사실은 계속 이대로 가면 한국의 뭐 중소제조업은 거의 설자를 잃는다. 이제 이런 상황이 걱정이 많이 됐죠. 그리고 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의약품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법 무기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는데 갑자기 중국계 늘어난다고 우리가 뭐 세관원을 막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병목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뭐 중국이 자신들의 제조업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나라보다 싸게 만들어서 팔고 싸게 사쓰겠다는데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정부가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중국은 왜 한국에 이렇게 왔느냐? 한국이라는 데가 인천이라는 허브 공항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같이 막 저녁에 시켰는데 새벽에 배송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또 중국은 약간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물류 창고도 만들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과잉 생산이라는 거가 미국이나 EU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하이테크 분야도 있지만 요런 것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사회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취업률도 올려야 되고 경제 활동을 올리는데 큰 돈이 안 들면서 지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눈을 감아주고 일부 필요한 거는 또 좀 뒤도 봐주고 속된 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알테시가 전 세계 50개 나라에 지금 이렇게 나가 있고 다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도 굉장히 위협을 받았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약간 진정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규범화 이런 걸 통해서 공평하게 흘러갈 수 있는 큰 흐름 이런 것만 주면 그거에 경쟁하는 거죠. 프랑스 의회에서 그 쉬인 같은 데도 제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장이라는 데가 그 위구르 거기가 이제 뭐 강제 노역 한다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가 중국 면화의 90%를 생산하거든요. 그럼 그 강제 노역을 한다라는 게 중국은 부정하지만 불공정 경쟁을 해서 원가를 낮춰서 만든 옷이니까 그래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추려면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죠. 차이나 스탠다드만 가지고 우겨서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국제 경쟁을 하는 룰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런 환경 조성하는데 충분한 역할 또는 충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 뭐 우리 나라 정부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뭐 좋은 말씀 한번 네, 부탁드려볼까요? 그 조언은 할 게 없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 중국이 나홀로 성장할 때 중국 효과를 많이 봤어요. 차이나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가 탈중국을 하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벗어나가요. 그러니까 분야별, 업종별, 뭐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죠.
몇 기 정부를 거치면서 또 다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방법이 뭐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데, 다만 그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충분히 해서 움직인다면 나름대로 그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 중추국가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도 선도해 나가면서 뭐 중국과의 교류, 미국과의 교류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